네, 프레스홈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홈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총선까지 27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서울 한강벨트를 꼽고요. 역대 그랬던 것처럼 한강벨트를 잡아야 총선 이긴다 이렇게 외치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자, 장 기자, 완성된 한강벨트 대진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맨 먼저 왼쪽에 있는 마포갑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시죠. 네, 노웅래 의원이 지키던 자리 이지은 전 총경이 출마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좌천된 인물로 민주당 영입 인재 11호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시대전환 당대표 출신 조정훈 의원이 나섭니다. 마포갑 바로 옆에 마포을에서는요, 4선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같은 운동권 출신 함은경 후보가 맞붙습니다. 내려와서 영등포 갑으로 가면요,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현역 김영주 의원이 이곳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도 함께 경쟁하고요. 또 중성동 을에서는요, 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후보를 꺾은 이해운 후보가 맞붙고요. 중성동 갑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논란 끝에 컷오프가 됐죠. 이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연이틀 지원 사격에 나선 지역 있습니다. 바로 동작을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에 맞서서 이 여전사 3인방이 오는가 했지만 류사명 총경,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던 경찰 출신 류사명 후보가 나 후보와 승부를 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남 서초의 이 국민의힘 기세가 동작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동작 사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강벨트가 총선 전체 승패를 가를 요충지라고 잘 꼽히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작을 용산 방문해서 화력 지원에 나섰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가 한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 태도입니다.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정권.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동작을이 무너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붉은 바람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다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합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기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강벨트 사수의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보셨는데, 자, 오늘 처음 저희 나와주신 윤영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동작을 같은 경우에 사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유상현 후보가 좀 밀린다 이런 조사에 좀 밀리고 있어서 더 각을 어제 좀 세웠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네, 뭐 새로 유삼영 총경이 경찰에서 투신한 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이고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상당히 좀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 좀 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준 측면이 있는데 동작을이 중요한 거는 네. 한강벨트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시작이다. 예, 지난번에 총선에서는 한강벨트 16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데가 딱 용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 그때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또 국민의힘이 또 완전히 뒤집어서 석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때도 네. 한강을 이기는 자가 승리했거든요. 아, 고구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신라가 통일한 것도 한강 잡았기 때문에 한 건데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이기려면은 한강벨트를 우선 잡아야 되거든요. 그 시초가 동작을이라는 점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지원 요새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고구려까지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한강벨트가 중요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두 후보 사이에 현재 고발전이 진행 중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두 후보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너무 동작하고 관련이 없으시고 심지어 뭐 그 평생을 거의 부산, 경남, 울산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뜬금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낙선하고도 동작을 위해서 일을 해준 것이 고마웠다는 말씀이 그런 걸 보면 당연히 나경원이 해야지 동작이 발전한다. 자신이 그러면 동작을 위한 정치인이었으면 동작이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지역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중구를 지역구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동작을 해왔었고 동작을 2014년에요.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구를 갖고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흠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한강벨트 중요성 아까 윤 대표님께서 고려시대까지 얘기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일단은 나경원 의원이 일단 류세명 후보를 좀 고소고발권까지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정치인이든 방송인이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고소고발의 그 남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이게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뭐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만약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양쪽이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하하면서 또 화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여야가 경쟁을 하지만은 둘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좀 서로 간의 동료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강벨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좀 더 드리면요. 사실은 이 한강벨트가 소득도 서울에서 중간층입니다. 소득도 중간층이기도 하고 이게 스윙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겨야지 원래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 원래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은 자기들 텃밭으로 분류해놓고 여기를 이겨야지 선거를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서는 최근에 국민의힘 서울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최근 1, 2주 만에 민심이 굉장히 달라져서 위기다. 이 당 지지율 사실 착시 현상이다라고 굉장히 좀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종섭 리스크, 고물가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신정영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착시 현상이 맞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거품이 이제 꺼지는 시점이 이제 됐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와 같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탈피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라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당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어기면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말 하자마자 또 혐오와 망언 발언했던 사람들 국힘에 발 딛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장본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또 이터 1호 부미가 인재 양성의 표본이다라고 말했던 성일종 후보 그대로 공천 유지합니다. 선거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 다 모아놓고 당선 파티를 열었던 박덕흠 후보,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전혀 공천의 결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격 미달이거든요. 한동훈이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특히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종섭 리스크는 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런 종섭이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이 사건, 최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도피를 시킨 거를 국가가 직접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과 상식, 정의를 늘 외쳤던 법치주의를 외쳤던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이런 반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도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서울권은 중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거기에 더 이상 소구력이 없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영결 대표님 일단 이종섭 리스크 고물가 해결해달라 후보들이 일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세 국면이라고 봐야죠. 야구에서도 왜 공격할 때 수비에다가 또 찬스를 놓치면 또 상대방이 또 공세 수세에 몰리잖아요. 여태까지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수세에 몰렸어요.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하고 국민의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죠. 저는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이종섭, 하나는 사과, 하나는 의사. 이종섭은 대통령의 부정적인 지금 인식, 지지율 조사에 하면은 한 60%까지 나오잖아요. 그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상관계수가 0.7이라고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지 수세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과죠.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사과값 뿐이 아니라 이 경제가 좀 어려운 거를 또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어떻게 보면 경제 어려운 걸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죠. 의사들이 지금 그 직무에 이탈해서 예. 병원들이 빅5 병원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의료 대란. 그렇죠. 이게 어떤 지금 정부의 수습 능력, 대처 능력이 어떤가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천 파동 민주당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기 때문에 묻혀온 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태까지는 참신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공격만으로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한동훈 표 공약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한강벨트 지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초접전 양상이라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 잡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표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강벨트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고구려 말고 네. 지금 최근만 보면 네. 최근 한 3, 4년만 네. 보면은 업적직작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선, 그렇죠. 총선, 지선 굉장히 달라졌는데 한번 좀 판세 좀 한번 분석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한강물이 항상 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파도도 치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한데 또 산 밑에 있는 지역은 되게 일정하게 지지하는 당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강변에 있는 당은 물 흐르듯이 그냥 요동을 많이 좀 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네. 한강을 잡는 쪽이 잡는다고 봐야죠. 네, 지금 지난 총선 때는 그렇죠. 민주당이 이겼고요. 민주당이 용산 빼놓고 다 석권을 했죠. 네, 대선 때는 또 대통령 달라졌고요.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지역을 또 한강벨트 석권했고 지방선거에는 성동구만 빼놓고 또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기려면은 이 한강벨트를 해야 되는데 한강벨트가 중산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동작을을 보면은 여기가 아주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갔는데 재밌는 지역입니다. 예. 동작 그 대로를 건너면 강남 서초예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예.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노량진 저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가면 또 다른 동네가 있고 한강 또 북쪽으로 가면 또 강북이 있고 여러 가운데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작을을 어떻게 보면은 한강벨트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동작을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기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경원 의원을 공천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낯선 사람들이 의외로 또 좀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당의 힘으로 얼만큼 밀어주느냐 이게 좀 판세가 좀 좌우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기준으로 해서 이남은 좀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이 북지역은 좀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런 경향의 판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어떤 한강 여론조사 중에도 말씀하신 민주당이 거죠? 이기는 예. 곳이 있고 예.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초반 결정 구조다, 뭐 프런트 로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초반에 기세가 잡히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네, 그럴 것이다. 이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군 계층별 구조가 다릅니다. 셀러리맨 중산층이 많은 곳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중산층이 많은 곳은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붙은 지역은 또 부촌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도 하위 저소득 정도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양쪽이 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하게 가는 거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게 이 강남 쪽 한강벨트하고 달리 셀러리맨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중앙정치 여론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신정원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강벨트 현재 박지원 부원장께서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한강벨트 지금의 어떤
17일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이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3지대의 아마 후보 진영일 겁니다. 네. 양당이 공고하게 있는 이제 그 시점에서 격차가 5%에서 10% 내외로 나와 있는 곳에서 아마도 제3지대가 어떤 형식의 존재감을 보이느냐. 가령 아까 전에 동작갑 같은 경우에는 전병헌 의원이 네. 새로운 미래 후보로 출마를 하죠. 거기에 또 그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로 상당히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 제3지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한강벨트에도 새로운 가능성들 또 결과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3지대 입장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네.